삼성전자 IMC 마케팅 팀에서 이제 재직을 했고 3년 동안 2억 3천? 그러면 한 3년 차에 8천만 원 정도. 회사에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일단 제가 그 디자인과 출신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뭐랄까 되게 특이 케이스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인사팀이 좀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애도 한번 뽑아보자. 약간 그런데 까보니까 꽝이었던 거지.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했던 게 회사에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도 답답하셨겠죠. 시킨 것만 딱딱 하면 되지 자꾸 왜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해오냐. 네가 자꾸 뭔가 보이려고 하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좀 블로그랑 근데 거기다가 쓴 내용이 뭐 회사에 대한 뭐 저의 고찰, 사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뭐 누구를 막 비난하고 싶다든지 혹은 네. 뭐 기밀을 유출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이제 좋다 보니까 그거 좀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뭐 삼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인턴으로 이렇게 된 합격 수기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하다 보니 문제는 그런 걸 이제 회사에서 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인사팀에서 불러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이 나중에 요주인물이 되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이제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얘기했어요. 저 그때 유튜브 음악 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술 먹다가 자랑했죠. 나 이런 것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재밌게 산다. 네. 너 진짜 재밌게 사는구나. 그런데 이제 업무에서 뭔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야, 너 네 그거 한다고 그런 거지. 그럴 거면 그냥 빨리 꺼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싫어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죠. 회사에서 오픈하면 안 됐구나. 그때부터 크랙이 가더니 난 지금 이 집단에 지금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부적응이죠 그게. 회사에 있으면 대부분은 만족들을 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만족감이 되게 일단 낮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죽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죽상하진 않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막 50시간 넘겨가지고 막 인사팀에서 막 매일 오고 모텔에서 한 3시간 자고 회사 가고 그런 정도 열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점점 이제 그런 거를 잃어가고 있는 게 진짜 내 스스로가 또 느껴졌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나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맞아요. 뭔가 저도 유튜브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은 색깔을 넣을 수 있는지 엄청 노력해서 해봤는데 윗선에선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는, 그리고 내가 이 팀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는 나한테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감각이 있어서 나한테 맡긴 거일 텐데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업무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희 같은 부류가 약간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거 작년 거랑 왜 이렇게 달라? 이거 우리 그룹의 결과 다르다. 네, 우리 회사랑 다르다. 왜 시킨 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해? 근데 저도 이해해요. 왜 클수록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게 그쵸.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게 저랑 안 맞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 어차피 별조인 거 알았잖아. 그럼 나 이런 거 하라고 내 존재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 그걸로 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좀 거세가 된 거죠. 이 부서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몇 번 이제 부딪히니까 약간 제가 숨이 좀 안 쉬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전 처음에 이제 히터를 너무 세게 튼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답답하길래 산책을 자주 갔는데 알고 보니까 히터를 안 틀었대요.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가봤더니 이 공황장애의 지금 초기 증상이라 약을 타서 먹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이거 만성되면 진짜 위험해진다.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의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후로 1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괜히 더 숨이 안 쉬어지고. 네. 또 부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워? 하면서 그쵸. 그러면 집중 좀 더 하라고. 심해지고. 그래서 원래 5분 앉아 있던 거 이제 3분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런 것들을 대해서 원래는 의지가 있었어요. 나아져야지. 근데 어느 순간 그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고 차라리 그냥 여기에 내 가짜 페르소나 세워놓고 퇴근하고부터 내게 진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내가 퇴사해야겠다. 하루에 3분의 1 이상인데 심지어 야근 많으니까 3분의 1 아니야 2분의 1이요. 그럼 이제 2분의 1 동안 있는 게 내 가짜라면 내가 뭘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죠. 하이마트 대상으로 이제 영업하는 전체 그 엑셀 지표 담당하는 그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엑셀하고 여기서라도 내가 뭔가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예체능 하던 양반이 숫자를 갑자기 보면 다르고. 와 이제 공황장애가 아니고 막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약간 좀 정신병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서를 가볼까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어차피 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다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진짜 본질이 뭘까? 내가 진짜 이렇게 고통스러운 본질이 뭘까? 조직 생활이 안 맞구나. 이게 있더라고요. 자기개발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름도 좋아. 자기개발 휴직이요. 한 1년 정도까지 되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잃을 수 없다. 조직 안에 나를 갈아 넣을 수 없다. 점점 내가 뭉퉁해지는 느낌이 싫고 그래서 이제 3년 딱 버티고
바로 썼죠. 뒤도 안 돌아보고. 뭐 하셨어요 그때? 주변에 저희 지인들이 그래도 저기 삼성도 다니겠다. 나랑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너무 한번 이 세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이게 망한 거죠.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더라고. 아 그쵸. 아 근데 그쵸, 그쵸. 나름 개근 있었어요. 처음 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진짜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나를 좀 더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1년 동안 네. 무조건 성공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뭔가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포맷을 한번 하자. 네, 포맷 한번 하자 이 생각으로 술래길에 냈다 갔죠. 네. 또 아는 형님이 같이 네. 스타트업 한번 해보자. 아, 또 망했죠. 끌어당겼구나. 그렇죠. 그게 잘못 끌어당겨진 거예요. 그랩 당했는데. 그렇죠. 삼성에 돌아가는 게 약간 보험처럼 있었어요. 이렇게 아 그쵸. 제 자신을 찾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도로 나온 게 자기개발 휴직이었다 보니까 뭔가를 찾아서 돌아갔어야 됐어. 뭐라도 다 폭망한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만약에 저 복직했습니다 하면 저 새끼 봐. 들어올 줄 알았다. 저 완전 개 망해서 왔네. 그 비난보다 더 힘든 건 제가 그게 맞다는 거. 실패했구나. 내가 실패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라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됐죠. 뭔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근데 이때 도전 안 하면 나 도전 못하겠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내가 회사에서 간 보다가 몇 년 기다리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는 불행한 중년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딱 30살에 퇴사를 했어요. 내가 나가서 정확하게 어떤 걸로 내가 돈벌이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회사 밖에서 나는 오히려 잘 될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나는 뾰족한 걸 무조건 갖고 있고 그거는 회사 안에서 발현될 수 없는 거다. 그럴 거면 최대한 빨리 나와서 정말 거기에 올인을 해보는 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게으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게으른 거 그려요. 인스타툰으로. 게으른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내가 회사 지각해가지고 400명이 나 기다린 썰? 뭐 이런 것들 이제 썰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진짜 일상 속에서 게으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이런 거 있죠. 근데 게으름의 양면성이 있어서 뭐 게으른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내 게으름이 나쁜 게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바로 수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뒷수습은 항상 미래에 제가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올인한 거 후회할까? 돈 다 쓰고?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잡으려고 했던 내 퍼스널 브랜딩은 충분히 유의미하고 그래 맞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오려고 했지 라는 생각을 지금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정말 바닥부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의른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쵸. 막 나 퇴사해서 완전 새 삶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뭐라도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퇴사가 아니고 잔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가 새로운 살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몰라 그냥 나 퇴사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퇴사를 하는 거라면 차라리 조금 게을러 보시는 게 어떤지. 차라리 당장 퇴사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어차피 좀 게으르다고 안 잘리잖아요. 회사에서 조금 힘을 빼고 힘 빼고 내가 진짜 방법이 없어라고 했을 때 차라리 게으르게 좀 지내보시고 그래도 좀 지내니까 근데 나 회사가 되게 나한테 소중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럼 좀 더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뭔가 그 회사에서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뭔가 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드시면은 저는 무조건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퇴사한 다음에 너무 불안했거든요. 방향성이 있었는데도 퇴사한 다음에 무소속, 무수입이 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오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회사 안에서 살짝 힘을 빼고 퇴근한 다음에 1시간, 2시간씩 투자하면서 먼저 한번 찍먹을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내 라이프에 맞나? 그게 발견이 되면은 그 넥스트 스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어. 난 내가 존재감 있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퇴사.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삶의 의미도 찾고 싶고 뭔가 활력이 가지고 싶어. 약간 그런 의미의 퇴사는 저는 어드바이스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저처럼 박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야. 내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증명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실현해 보는 게 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쉽게 현실과 뭔가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게 돼요. 회사 일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 퍼스널 브랜딩을 좀 많이 하지, 혹은 퍼스널 브랜딩을 너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피곤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전력 질주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알리는 일은 항상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뭘 하는지라든지 우리 회사가 어떤 과업을 가지고 있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회사랑 저울질을 한다? 요거는 저는 자신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력 지출을 해볼 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은 거라면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결심이 섰으면은 무한정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시간을, 데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년이었거든요. 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어떠한 성과, 내가 목표한 뭔가를 성취되지 못했을 때는 나는 다시 다른 길을 찾아본다라는 그런 데드라인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스타툰이 잘 돼가지고 1만 팔로우를 좀 찍고 싶어요. 1만까지 가면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잘 그리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볼까, 사람들이? 진짜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게으른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 게으른 웹툰 해가지고.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이걸로 올해는 책을 출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역량 개발이라고 해서 자기 개발, 내가 어떤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법을 알아보고 뇌과학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주고, 올해 안에는 꼭 책을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롯데마트에서 가공식품 MD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봉은 4,200만 원 정도 됐어요. 대기업에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꽃을 보내주잖아요, 집으로. 그쵸. 저는 부모님 직장을 주소로 해놨더니 직장으로 그 꽃이 간 거예요. 대기업 입사 축하한다고. 부모님 어깨뽕 올라가시고. 저희 회사가 이제 잠실에 있었는데 딱 그 출근할 때 잠실 그 멋있는 건물로 커리어 우먼 느낌으로, 그죠? 사원증 찍고 딱 들어가는데 약간 뽕이 되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오면은 월드타워 눈앞에 있고 석촌호수 있고, 아, 내가 진짜 직장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MD가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라고 하는데 네. 진짜 일을, 너무 많은 일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입이었는데도 되게 상품 기획부터 그다음에 출시까지 제가 PB 상품 제작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매뉴얼이 일절 없고 신입인데 제가 대표님 보고까지 직접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약간 보호해줄 선배가 없으니까, 사실 얼마 전에 그 회사 이제 선배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 되게 막 미안했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실 회사 다니기 전부터 친구들이랑 마케팅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했는데 합쳐가지고 이제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취업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나요? 회사는 한번 다녀봐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취업을 이제 했고, 같이 하던 친구들도 다 취업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페이지를 좀 다 같이 부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마케팅 대행사 같이 광고도 수주해서 받고, 뭐 컨텐츠 제작 대행, 페이지 운영 대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업무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퇴근한 다음에 가능한가요, 그게? 그때 회사가 잠실이고 상암동 쪽에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도 되게 멀고, 그렇죠. 퇴근을 평균적으로 이제 9시, 10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 부업을 좀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부업으로 했을 때 그때 매출이 이미 2천, 3천 정도 나오고 있는, 한 달에. 네, 꽤 규모가 있었는데 버리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회사는 힘들고 부업에서는 돈이 나오고 하니까 좀 그때부터 퇴사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아무래도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통업계가 전통적으로 군대 문화가 있거든요. 조금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되게 빡셌어요. 이제 팀장님이 보통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시는데 출근 전까지 전날 매출 속보를 뽑아서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매출 속보 뽑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몇 시까지 출근이었어요? 원래? 출근은 9시까지인데 실제로는 7시 반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나중엔 상암동에서 이제 잠실로 이사를 하고, 그래서 7시 반에 출근하면은 매출 속보 막 뽑아요. 그런 거 또 막내가 하잖아요. 네. 그죠.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좀 남으면은 2층에 가서 이제 아침을 타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선배들 거 아침 타와서 이제 책상에 세팅해드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화가 되게 많으셔서 팀장님들은 좀 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었어요. 찾으실 때 지민 MD 막 이렇게 막 찾으시는데 네. 어느 날 문득 팀장님께서 그렇게 딱 부르는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막 계속 막 이제 정수리랑 여기 볼에서 열이 나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그럼 피부도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진짜 열이 나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정수리 이렇게 손에 대보면 여기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아 진짜 열이 여기서 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가보니까 약간 공황장애도 이제 오고 해서 너무 힘들던 와중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니까 제가 이때 병에 좀 걸렸었어요. 장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우신염이라고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을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 30이 되기 전에 한번 퇴사를 해서 좀 내 살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퇴원하고 선배들한테 아 퇴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달 뒤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 밖에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일단은 너무 힘들고 당장 그만두고 싶으니까 일단 뛰쳐나온 거거든요. 인사팀에서도 면담 오고 맞아요. 막, 팀 예. 옮겨줄까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막 상무님도 막 면담하고 막 그 과정이 있는데 계속 이제 여쭤보시더라고 뭐 할 거냐고. 거기서 대답을 약간 얼버무리면은 봐라 잡혀요. 나가서 할 거 없다. 계속 다녀라 하기 때문에 그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약간 세뇌를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때 제가 퇴사했을 당시에도 5년 전인데 그때도 유튜브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 수익 인증글을 보면은 조회수 얼마에 이제 돈이 얼마가 나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유튜브로 벌 수 있다.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서 아 이번엔 내가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퇴사하고 바로 이제 영상 편집 독학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배워서 좀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빤스런이라 해도 되나요? 근데 그때는 업무도 진짜 너무 많아서 업무 자체의 버거움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런 팀장님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업계 자체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거 아, 저희가 마트에 대한 전망. 네, 오프라인 유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마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거에 대한 뭔가 미래의 개선 의지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뭔가 하나 특별한 엄청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누적된 그냥 거죠. 네, 모든 신호가 이제 그냥 나가고 싶다 이걸로 이제 종결이 되니까 사실은 좀 그 상황에서 일단 도망을 쳤었어요. 엄청 의외예요. 진짜 저는 지금도 제가 만약 5년 전에 저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다면은 절대 퇴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안 들었을 것 같고 옆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도망치듯이 퇴사를 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퇴사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다녀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 회사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너무 아쉬운 게 그 업무를 계속하면은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그런 탑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거를 그냥 그 기회를 다 버린 거예요. 메리트가 있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힘들다 그냥 뭔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만둬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조금만 더 버티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나도 이제 내가 좀 기획한 상품도 출시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서 도망친 것도 너무 아쉽고 또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나. 네, 그다음 회사 안에 있는 시스템 또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몇십 년 동안 갖춰왔기 때문에 대기업인데 그런 거를 충분히 더 배울 기회를 좀 많이 놓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던 게 있어서 이제 건물이었는데 이 물건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월세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매달 나오는 게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그 돈도 있고 원래 하던 부업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집중을 하면은 내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회사의 연봉은 2,400만 원 정도 됐었고 두 번째 회사도 세전 2,400만 원 정도 첫 정규직으로 받았던 연봉은 세전 3,600 정도 3,600 네, 3,600 됐고 가장 최근에 퇴사한 H그룹이셨잖아요. 네. 저는 L그룹이었었는데 아, 그때는 네. 네, 4,200 정도?
직무가 마케팅이었어요. 온라인 마케팅이었는데 같은 팀의 영업을 담당하시는 어떤 대리님께서 저를 자꾸 서울 외곽 지역으로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경험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잘 따라다니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그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 본래 업무보다 네, 맞아요. 제 본 직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계속 업무를 위임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벅차더라고요. 그러면은 맞서님이나 사수분이 그런 거 커버는 안 쳐주셨던 건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왜 못했냐, 왜 이거 안 했냐부터 해서 저는 예비군 가서도 네. 업무 지시를 받아봤어요. 예비군에서요? 계속 막 메일이랑 문자, 카톡, 전화 오는 거예요. 네. 핸드폰 내야 되는데 네, 근데 막 업무 지시하니까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본인들 업무 지시만 계속해서 저한테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처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네, 회사 로비에서 물어봤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왔죠.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먼저 나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취업 준비하면 되지 하고 나왔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공고가 줄고 채용 공고가 정말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정말 어려웠어요. 취업 시장이. 그래서 9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겼죠. 처음에 사실 2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입이 끊기니까 집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고 눈치 보이고 괜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9개월 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엘모 그룹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L그룹. 네, 거기는 이제 제가 영업 직무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됐다. 이제 나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이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끝났다. 정점이다 이제. 그렇다. 이제 끝났다. 저도 뭔가 대기업 들어간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이 회사 사람이고, 그렇죠, 나 이제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지. 다른 막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가오도 좀 잡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현실을 알기까지가 정말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뽕이라고 하죠. 아, 그쵸. 대기업 뽕, 신입봉, 신입뽕. 신입봉. 대기업보다 약간 신입뽕. 나 이제 직장인이고 사원증 걸고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고 그런 뽕이 저는 한 달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되셨네요. 아, 예. 네. 저는 한 2, 3개월 될 줄 알았는데 세일즈 영업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회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가 지원한 영업 직무가 아닌 재고, 재고 관리. 발주, 막 이렇게 주문 처리하고 이런 업무를 함과 동시에 영업도 하래요. 신입인데. 아, 네, 그렇죠. 인원이 적다고 되게 처음 들어갔는데 적응하기도 너무 어려웠었고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도 없었었고 제대로. 뭐 사실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크게 구조화된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다 똑같아요. 뭔가 매뉴얼도 그렇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사수한테 배우라고 하는데 사수도 그쵸. 뭐 너무 바쁘고. 제가 지원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가 좀 주가 되고 그러면 사실 제가 지원한 그 직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너 왜 성과를 못 내냐, 매출 압박, 성과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폭언이 좀 많이 됐었죠.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냐. 그게 그러면 몇 년 차 때예요? 몇 년이 아니라 2개월 차예요. 2, 3개월? 네. 거래처 왜 매출을 못 끌어올리냐. 이제 책임님이라는 직급이 있거든요. 네. 책임이라는 직급이 한 있는데 과장님 정도. 과장 정도 맞아요. 이제 너가 잘해야지 우리 팀이 안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신입사원한테? 예, 2개월 차 애한테. 그런데 네. 왜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또 당당하게. 나나 이제 네 사수는 1인분 하니까 너가 최소한 1인분 이상은 해야 되는데 너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 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러면 성과급이 안 나온다. 너 때문에 못 받는 거다. 네 때문에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우리 팀 전체가 사는 길이다. 지난 편에 그 알리사님처럼 제가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했어요. 보통 과장급이라고 하면 8년 차, 10년 차, 2개월 차인데 성과급 못 받으면 너 책임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구나,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대로 당했죠. 뭘 알겠어요. 진짜 나는 이제 사회생활도 이제 시작하고 제대로. 그쵸. 근데 팀에서 과장이라는 분이 너 책임이다. 성과급 안 나오면 위축될 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죄책감이 막 들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에서 이 팀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신입 2개월 차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얼마나 되겠어요 신입이 기여를 하는 게 팀에. 2개월이라고 하면은 60일이잖아요. 네, 60일 조금 넘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성과급 너 때문에 못 받는다. 네, 그거 듣고 나를 갈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적응을 계속 못한다고 2, 3개월 된 애한테 너 왜 이렇게 매출 왜 못 내냐, 발주에 맨날 틀리냐. 그쵸, 틀린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막 이제 너 깝깝하다, 뭐 너 답답하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너 왜 이렇게 너 적응을 빨리 못하냐, 어리버리하냐. 네, 그쵸.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해서 제가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요. 뇌수막염이면 뭐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막 제가 두통이 없는 편인데 두통이 갑자기 막 엄청 심하고 막 오한이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제가 그 대학병원에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격리돼가지고 처음에 코로나인 줄 알고, 근데 코로나보다 뭔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네. 척수에 바늘을 꽂았어요. 그래서 척수 액인가 그걸 뽑아가지고 딱 검사를 해보니까 뇌수막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조금 안 되게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러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저는 입원과 동시에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날에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노트북 하나만 갖다 줘 이랬어요. 엄마가 무슨 노트북이야, 쉬어야지. 그런데 엄마 회사 노트북 말고 내 개인 노트북 좀 갖다 줘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나는 더 이상 회사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재발률이 10%라 하더라고요. 10%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높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를 다시 돌아가도 분명히 똑같은 질병이 또 발생을 할 거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럴 바에야 회사 밖에서 나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막 주면서 찾아서 읽어보고 정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같이 직장인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퇴근 후에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투자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됐어요. 이거에 맞는 조건을 찾다 보니까 제가 정착하게 된 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을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매출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이거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저는 회사를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네, 똑같이 또 입원할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병실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이제 퇴사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사 면담을 할 때 물어보잖아요. 왜 퇴사하냐, 뭐 어디 갈 거냐, 뭐 이직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실 텐데, 이거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제가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좀 있어 보이려고 퇴사할 때니까. 네, 퇴사해야 되고 뭔가 명분을 좀 만들고 싶어서 뭐 후카시라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어쨌든 그 이제 매니저한테 저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월 1,000,000원 벌고 있어요. 막 이렇게 수익 없는데. 수익 없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건 거죠. 네. 예. 그러더니 그분이 되게 놀라시면서 엄청 나도 이런 거 되게 관심 있어 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냐? 알았다. 난 가겠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퇴사를. 근데 퇴사할 때 엄청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막 동생 같아서 아니면은 아들 같아서 하는 소린데 그쵸. 대기업 나와서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저 엄청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저나 뭐 저 팀의 사수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정도의 애정은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걱정을 해준 사람은 그 회사 사람들보다 좀 제 지인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뭐 형들이라든지 너가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지금 나오면 너무 힘들지 않니?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저는 제 건강 그리고 제 정신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감사하지만은 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뭐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쵸.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저희 엄마도 너 더 이상 그 온라인 뭐 그거에 돈 쓰지 마라. 저도 뭐 강의 같은 거 배우는데 뭐 100만 원 정도도 써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저희 엄마한테 결과로 보여드렸죠. 저도 부모님을 한 6개월 정도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부모님들한테는 그 정도로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없을 거예요. 그게 가장 저도 힘들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데 코로나 시즌에 애가 대기업을 들어갔네. 본사에서 한 명 뽑았는데 근데 애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나온대. 부모님 너무 걱정되죠. 입장에서는 얘가 어떡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마음이 되게 크시겠죠. 저도 엄청 망설였는데 그 고민을 할수록 이 회사 밖에 내 꿈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저는 더 알게 됐거든요. 한 1년 정도 수익이 없더라도 퍼스널 브랜딩? 여기에 올인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좀 처음에 많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무런 수익이 없으니까.
저도 없었죠. 저도 돈 못 벌었어요 그때. 퇴사하고 나서 한 2달 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진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월 매출 1,000만 원을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그럼 퇴사한 다음에 4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아시겠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뭔지 아시죠? 퇴사한 다음에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저는 불안할 때 막 친구들이랑 술 먹거나 막 그래봤자 뭐 풀리는 거 없잖아요. 그쵸. 불안할 때마다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정말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막 컨텐츠 만들고 유튜브 와. 만들고 인스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조금씩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이 불안함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구나. 그 불안함이 저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원동력이 돼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게 되는 에너지가 됐었어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월급 때문에 퇴사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뭐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이 온라인 비즈니스 해외 구매 대행 사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보자 라고 무작정 시작했던 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제 이야기를, 제 스토리텔링을 계속해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서민소님처럼. 그래서 반응이 이제 온다고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조회수도 높아지고 좋아요 수, 뭐 저장 수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혹시 강의는 안 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 시작한 거네요. 네네. 뭐 혹시 뭐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컨설팅 안 하세요? 컨설팅 안 하세요?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이 사람들한테 한번 도움을 줘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전에 온라인 부업 시장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뭘 모르니까. 그쵸. 그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 직장인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블라인드 앱. 블라인드에 제가 가서 막 거기 막 말투 있잖아요. 뭐 형들 누나들 뭐 나 뭐 얼마 이렇게 벌었는데 이거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쪽지 줘.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 글을 올리자마자 5분 만에 거의 한 20-30개의 메시지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네, 나 관심 있다고. 근데 뭐 거기에 뭐 S그룹, 뭐 H그룹 정말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뭐 직장인 월급 사실 뭐 크게 차이 없잖아요. 그쵸. 이 부업에 대한 시장을 제가 그때 이거 시장이 있구나, 확실히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내가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저는 삼성전자 판매라는 회사를 다녔고 5년 차였는데 전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매년 달랐죠. 그래서 내가 신입사원일 때 초반에가 4,000이었고 그 다음에 5,000, 6,000, 7,000 그리고 마지막 퇴사할 때 제가 1년 채우지 않았으니까 6,000 이렇게 퇴사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갈 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준 회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뽑아준 게. 제가 실제로 면접 때 받은 질문도 경험이 없는데 왜 뽑아야 돼요? 이거였거든요. 근데도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진짜 책도 많이 읽었고 제가 더 잘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내가 더 잘 챙겨드려야지. 다른 분들은 안 했던 뭔가 사용법이나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작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는 네, 수밖에 성과로 없는 거죠. 이어지고 제가 하지 않아도 소개 건이 진짜 많아졌어요. 이 친구한테 해봐. 이 친구 네. 잘하더라. 네. 당연히 영업직이니까 돈 많이 받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 그 다음에 선후배님들, 팀장님 대우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터치도 잘 안 하고. 터치를 안 하고.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서 성취감을 엄청 잘 느끼셨던 거네요. 맞아요. 엄청 많이 성취감을 느꼈고 그러다가 제가 거의 한 3년차? 4년차 됐을 때 거의 성취감의 맥스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3억 5천인가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3억 5천을 판매하려면 정말 네. 힘들거든요. 갈아 넣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갈아 넣었어요. 진짜 쉬는 날도 없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다 하고 돈이 계속 나한테 채워지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난 일하고 계속해서 뭐 고객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 쓰는 거는 택시비밖에 없어요. 강 박사님이 저가 특히 심했던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절대 없으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연락이 상대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켜둬야 되고 정말 심한 건 사실 영화를 아예 못 봐요. 2시간 반 그 정도 핸드폰 꺼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못 참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핸드폰 오지 않을까? 이런 계속 생각에 신경이 가 있는 거죠. 신경이 가서 영화를 아예 못 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요.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전화가 온다는 건 항상 무슨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못 받는 너무 거죠. 부담스러운 거고. 부담스러운 거죠. 콜포비아 스스로. 네. 네. 아예 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 아예 이제 쉼이 없고 이제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이제 제가 막 답장을 하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게 많고 동기들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휴대폰 잡고 있어요. 아, 다 똑같구나. 다 똑같아요. 네. 그런 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커져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는 좀 저를 발견했어요.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영업 직군도 잘 맞았던 네.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고 있구나. 네. 그걸 발견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모든 사람 긍정적인 언어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단어의 느낌이 회피형, 방어형 단어들만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가 저에게 주는 영향이잖아요. 영향이 정말 커요. 제가 방어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오늘 그런 사람이고 회피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쁨의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네. 이게 근데 당연히 근데 성과가 늘어날수록 그런 단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 명인데 제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저의 캐파보다 안 더 되죠. 크니까. 근데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제 캐파가 늘어나길이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제가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해가 제가 진급한 해였어요. 그런 연봉이 더 뛰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진급도 되게 쉽지 않은 진급의 해여가지고 내가 쟤네 제꼈다. 내가 얘 제꼈다. 근데 내가 왜 됐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됐었는데 더한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행복이 없다. 승진을 했음에도. 네. 아,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한테 최고의 보상이 성과급이랑 승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어찌 됐던 4년차, 5년차까지 버티고 승진을 내가 얻었는데도 그때서야 딱 알게 된 거죠. 맞아요. 내가 승진을 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네. 돈 오르고 승진해서 대우도 훨씬 좋아졌는데 나는 똑같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원래 퇴사 안 하는 사람들이 나 퇴사할 거야 이러는 거 알죠? 퇴사무새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퇴사 진짜 하는 사람들은 퇴사한다는 소리 그때부터 안 하거든요. 묵묵히 그냥 묵묵히 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하고 맞아요. 말도 없고.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나 퇴사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제가 진급하고 나서부터 퇴사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사람들은 진급해서 안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속물이다. 마음은 달랐다.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회사에서 그 한 시간이 제일 저한테 꿀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운이 좋게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회사 안에 딱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충전하고 왔으니까. 충전하고 왔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점심시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승진을 했으니까. 많이 쓰는 사람인데 많이 쓰고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잘 알아차릴 정도로 저를 잘 알아서 그날 딱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사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1시에 했고 4시 반에 그날 말했어요. 와, 3시간 반 만에 네. 나 연봉 6, 7천 버리고 그냥 나가겠다. 버리고 나가겠다. 팀장님 반응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셨어요. 우발적으로 나온 거다 저거. 네. 왜냐면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저도 제 자신을 좀 믿지 못하긴 했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나? 근데 우선 말은 나오고 있고 아, 그래도 일단 한번 질러보자. 일단 하자 질러보자였어요. 퇴사를 지른 다음에 퇴사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수익수단이나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지르고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받는 마지막 월급이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엄청 불안했거든요. 저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쳤어요. 퇴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근데 우선 막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라. 네, 그거 만들라는 거여서 이제 나에게 그런 게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오면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만큼의 기대감으로 버텼고, 사실 분명히 제가 퇴사를 번복할 거라는 스스로 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럽 여행 티켓을 바로 그냥 그냥 끊었어요. 나 번복 못하게. 번복 못하게. 근데 혼자 하면 또 회사 다시 갈 것 같아가지고 동생을 꼬셨어요. 친동생. 친동생을. 그리고 엄마까지 꼬셨어요. 세 분이서 다 같이 몇 박으로. 21박 23일을.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는 하고 싶은데 더 확실하게 전 없었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나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모녀 여행을 계획을 한 거죠. 어쨌든 뭔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우선 나가겠다.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비행기 값이 한 5, 600 써서. 저는 가가지고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잘 즐기지도 못하고 그럼 간다면 뭐 하지? 돌아가서 뭐 해야 되지? 이제부터 진짜 나는 소속도 없고 월급도 없네. 이러면서 불안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유럽에서 괜찮으셨나요? 안 괜찮더라고요. 걸으면서 볼 땐 즐거운데 숙소에 딱 와서 자기 전에 어두울 때 그때부터 살짝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왜 유럽 여행에 가서 구직 어플을 들어가는지가 돈도 많이 썼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 갔다 온 추억인데 그 여행 안에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다 생각했는데 제 동생과 저희 어머니께서 성격이 너무 안 좋다고. 까칠하다. 너무 까칠. 도대체 여행 와서 이렇게 까칠하게 할 거면 왜 오냐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제 여기서 불안함이 계속 나왔나 봐요. 그쵸, 예민해지죠. 예민하나 봐요. 그래서 막 여행 갔으면 쓰면 되는데 아끼게 되죠. 갑자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뭔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퇴사한 다음에 월급이 없어지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거야. 맞아. 근데 생명수 한 보트를 들고 있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월급인 거야. 맞아. 그러다 우리가 엄청 찔끔찔끔 먹게 되잖아요, 이거를. 네. 딱 그때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되게 그날 가서 찔끔찔끔씩 먹게 되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또 내게 같이 가자 이렇게 간 여행이었어요. 그때는 좀 쿨해요. 왜냐면 그때는 회사 아니었으니까. 또 회사 아니었으니까 쿨하게 퇴직금? 오케이 한 번에 다 태워. 그래서 추진해. 진행시켜. 그렇게 퇴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좀 아끼게 되고 그쵸. 좀 보게 되고 오늘 환율 막 보고 이랜드 외식 사업부에 다녔었고요. 12년 차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세후로 540씩 월급으로 받았으니까 연봉으로 환산하면 8,200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은 안 그런데 당시에 그 이랜드 분위기가 어땠냐면 7시에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아침 7시. 네, 제가 보통 퇴근하던 시간이 저녁 10시. 집에 택시 타고 들어가는 적도 많고 너무 힘들었고요. 이러다 죽겠다. 저 외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퇴사를 하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른 계열사로 옮기거나 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식으로 제가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패션보다 외식이 조금 더 워라밸이 좋았어요. 뭔가 좀 문화가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옮겼는데 좀 생각보다 달랐던 거는 제가 외식을 싫어하더라고요. 먹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와, 그러면 그 외식 사업부에서 몇 년 있으셨던 거예요? 외식 사업부에서 10년 있었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력은 엄청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죠. 나도 재미도 없고. 네, 외식에 관심이 많고 외식에 뜻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진짜 재밌게 일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 레스토랑을 하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다 갈아 넣어가지고 임원이 됐어. 그럼 그때 임원이 돼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희생된 내 삶을 비교해보면 내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몇 년 차에 좀 느끼셨던 거예요? 패션에서 2년 있고 가서 한 1, 2년 있다가 거의 곧바로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퇴사 준비를 조금씩 하셨던 거예요? 그러진 않았죠. 네,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 무렵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해요. 정육점을 해서 지바겐 끌고 이런 친구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헬스 트레이닝을 엄청 전문적으로 해서 막 아우디를 끌고 외제차를 끌고 분명히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요. 제 친구들보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좀 뜯어보니까 재능이더라고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재능을 좀 살려서 누구는 장사로 누구는 뭐 헬스 트레이닝으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부를 이미 쌓은 거예요. 성과를 만들고. 30대 중반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나도 재능이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 네. 노력 대비 성과가 확 날 수 있는 나만의 재능이 있을 텐데 사람의 재능을 조금 잘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갤럽 강점 코칭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강점, 재능,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던 건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맞아요. 나도 찾고 싶다. 일단은 처음에 호기심이었네요. 호기심이었어요. 내 강점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결혼을 하고 한 1년 차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퇴사하고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봐라. 아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더니 플로리스트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6개월짜리 창업반을 끊어줬어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돈이 되겠다.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창업반 6개월 과정이 끝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죠. 네. 제 성격은 이미 막 진도를 빼갖고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투자했는데.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코칭 자격을 따게 됐고 배운 걸 가지고 아내를 코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500이었어요. 순수익이. 네, 첫 달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칭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첫 코칭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만약에 제 첫 코칭이 별 성과가 없었어요. 했는데 막 반응도 별로 없고 성과도 그냥 막 뜨뜻미지근하고 하면은 아마 저는 거기서 그냥 내려놓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그냥 뭐 다니던 네. 회사 다니지 뭐. 이거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아내를 코칭한 게 터져가지고 아내는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고요. 이랜드라는 회사가요, 사람들을 뽑을 때 인적성으로 이 갤럽 강점 검사를 봐요. 저의 어떤 회사 동료, 선배들이 전부 다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완전히 노다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코칭해달라고 줄을 섰어요.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회의감이 계속 생겼었는데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내 본업보다는 사이드에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열정이 생기셨겠네요. 그때부터는 뭔가 사실은 회사 일보다는 코칭에 조금 더 좀 관심이 생겼었고요. 제가 코칭했던 사람이 막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변했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피드백을 해볼 수. 내 업으로 삼았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그걸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거 나가서 좀 비즈니스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셨던 거죠. 맞아요. 점심시간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도 하고 주말에도 막 시간 내서 직원들 불러다가 하고 실력을 쌓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가 좀 싫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이걸 나가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 대한 회의감이 더 들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은 좀 그렇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있는 이 시간이 뭔가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지고 좀 나가서 내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미님이 퇴사를 좀 많이 미뤘다고. 제가 코칭 자격증을 31살에 땄고요. 퇴사를 38에,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코칭과 회사 생활을 병행했던 건데요. 코칭으로 퇴사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는 한 3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을 사실은 계속 망설인 거죠. 왜 망설였냐면 사실 자리가 아까운 거죠. 왜냐면 내가 따지고 보면 대기업에서 브랜드장까지 올라가고 내가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모험을 하면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죠.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요, 목이 좁은 호리병 안에다가 땅콩을 넣어놓는데요. 네. 원숭이가 그 땅콩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호리병 안에 손을 축 넣어요. 땅콩을 쥐잖아요. 못 넣는구나. 주먹을 졌으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놓으면은 풀려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놓으셨던 거구나. 맞아요. 제가 그 4년 동안 사실 그 원숭이였던 거예요. 이 월급, 이 땅콩 한 줌을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놓지 못해서 그냥 계속 망설였던 거죠. 저의 퇴사는 회사가 적이었다기보다는 이 땅콩 한 줌을 놓지 못하는 어떤 제 자신과의 싸움. 코칭을 잘하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코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브랜딩이 되고 잘 알려져야 코칭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어렵죠. 인스타에다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내 코칭 후기 같은 걸 올리다가 인사팀한테 걸렸어요. 풀려갔어요. 근데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바로 자천됐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 코칭을 기대만큼 이렇게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겠구나. 일단 시도를 해봤으나 현실에 바로 발각이 됐던 거네요. 네, 바로 귓방망이 맞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네, 정신 차려라. 근데 사실 맞아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 브랜드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한계를 일단 느낀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적어봤어요. 책이 하나 있었고요. 글쓰기, 그리고 운동. 저한테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3가지였어요. 퇴사해야겠다. 왜냐면 이 3가지를 즐기는 데는요, 돈이 안 들어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코칭을 해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결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행복을 더 누리겠다고 저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지. 사실은 잠자는 시간 빼면 회사에 있는 시간이 뭐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 정리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준비는 전략이었죠. 나가서 어떻게 내가 움직일 거냐. 내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전이니까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키울 거고 키울 거니까. 어떻게 내 영향력 올릴 맞아. 거고 시트 다 나눠가지고 6개월짜리 월별, 주간별 다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짰어요. 나가면 6개월 동안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겠다. 짜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망설였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완벽한데? 이렇게 나가서 하면 무조건 성공하겠는데? 이걸 준비가 딱 되고 나서 이야기했죠. 이 완벽한 계획을 다 실행에 옮겼어요. 이 6개월짜리 계획을 제가 계획한 거에 맞게 전부 다 실행에 옮겼는데요. 그 완벽한 계획이 10개 중에 8개가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사실은. 다시 뭐 회사로 들어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인스타로 독서 계정을 하나 운영을 해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얼굴 잘 모르고 친분 없는 사람이랑 그렇게 만나서 막 밥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계획 10개 중에 다 계획대로 안 됐어. 나가리 듣는데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한번 주변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인들을 한번 그룹 코칭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8분을 제가 코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코칭한 걸 계기로 되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개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변수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예측하고 막 예상하고 계획 짜는 시간에 그냥 행동을 하나 더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불안감 당연히 있었죠. 행동의 결과는 내가 알 수 없다. 사실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감 더 커지거든요. 과정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과정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 안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내가 100%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막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 사실 결과 때문에 불안한 거고 이 결과가 잘 나올까?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건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한 반보 앞만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제가 하는 일에 집중했던 게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되게 도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 전혀 안 하고요. 오히려 더 빨리 나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나올 자격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 뭐 여행하면서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로 다른 돈을 벌어보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냥 그런 고민을 했나. 더 빨리 나올 걸 그랬다. 한 살이라도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체력이 좀 받쳐줬을 때 그때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독립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가지 자유가 있대요. 집중할 수 있는 자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 즉흥적일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퇴사하고 나서 이 4가지가 다 생겼고요. 거기서 추가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어요. 마음껏 실패해도 돼요. 내 일이니까. 네. 제가 이 모험의 대장이고 내가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이런 게 제일 좋죠. 내가 매일 하는 일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5일을 나는 견디고 이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이 온전히 내게 되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과정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쌓이는 거니까 나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 두려워하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하기 싫은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퇴사하고 어떤 저만의 모험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10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저한테 너 잘하고 있다.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계속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겠죠. 계속 해오던 강점 코칭 이거를 셀프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브랜딩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고 이 셀프 해킹 프로그램을 이 30대의 어떤 회사원들이 자기 재능을 찾고 이 재능 영역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좀 많이 더 하고 싶고요. 2번째는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한번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책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잘 해가지고 저의 코칭과 저의 책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첫 회사는 CJ E&M이었고요. 7년 좀 가까이 다니고 나올 때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던 회사가 이제 디즈니 코리아였고요. 6년 정도의 근무 기간을 거쳐서 한 7천만 원대 정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제 노티드를 만드는 GFFG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과 합치면 큰 거 한 장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조심스럽네요. 네. 이 금액을 오픈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가고 싶었던 산업에 이제 회사다 보니까 잘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내가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걸 이제 회사에서 좀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마케터를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해서 인사에서 마케팅으로 옮기게 됐는데, 또 3년차 되고 나서 새로운 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일이 시작이 돼야 했었어요. 다시 몰랐던 것부터 쌓고 시작을 해야 됐고, 그러니 이제 제가 선택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차 대비해서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남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늦은 시간에 남아서 자료도 많이 보고. SNL이랑 혹시 아시죠?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세르데이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매주 가서 현장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승진을 탈락을 하게 됐어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네. 네. 이렇게 뭔가 망치로 팍 맞은 것 같은 충격이 강했었어요. 주위에서는 다 승진이야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새로운 곳을 옮겨갔기 때문에 받았던 걸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좀 여러 가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전마다도 회사는 나고 내가 회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있다면, 아, 이제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라는구나, 처음 좀 그걸 인지를 하게 됐고, 그때 느꼈던 게 열심히 한다고가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는 좀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는 걸로 좀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했던 일들이 이제 TVN이라는 채널에서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팀을 가게 되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일들을 제가 많이 맡게 됐었어요. 중간에 프로그램이 담당자 넘어온다거나 이미 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제가 합류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첫 방송 시청률이 잘 나왔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좋은 평가로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시작할 때 다른 누군가가 시작해서 중간에 투입돼서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뭐 기존에 해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더 드는 생각이, 결과값에만 집중한다고 또 그게 답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그때 알게 된 것은 온전히 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만들어내는 시작 과정부터 끝을 내는 결과값까지 시작과 끝을 만드는 일을 해야 그게 내 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쵸. 그래야 한 프로젝트가 되고 이건 온전히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거쳐서 알게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TVN이라는 채널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능, 드라마, 사업 기획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주위에서 같이 입사했던 분들의 퇴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어디가 왜가?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저한테는 그냥 다니면 쭉 가는 거지 했는데,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나는 다음으로 어떤 걸 그려야 되지라는 걸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회사 안에서 만족을 하고 회사 일이 재밌다 보니까 여기만 계속 올인을 했는데, 오히려 이직이나 다른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다른 동기들의 행보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처음에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있어도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불안감을 시작해서 그들은 왜 옮겨갈까 생각을 했더니, 단순히 연봉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가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 다음 가야 될 곳은 어딘가를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죠. 내가 이직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지금까지 커리어, 내 지금까지 포트폴리오가 어떤지를 보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을 시작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1, 2, 3, 4가 아니라 주관식이죠. 어디를 갈 것인가요? 근데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TVN이라는 채널이 막 성장을 하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다른 공중파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좀 특수했구나. 특수한 일이었어요. 무한도전이 잘 된 게 마케팅에서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컨텐츠 자체가 좋아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중파는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가 그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예 판을 바꿔볼까? 외국계 회사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상상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외국계 컨텐츠 회사를 가면은 좀 비슷한 직무나 내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해왔던 일을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저는 같은 국내에 있는 방송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외국 회사를 간다면 저의 뭔가 커리어가 넓어지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일단 저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주위에서 외국계를 이직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좀 건너 외국 회사에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외국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문화처럼 들리더라고요. 개인에게 좀 더 자율적으로 맡겨서 내가 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어떻게 보면은 CJ 안에서 초이님이 가장 원했던 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목말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에서는 큰 틀 안에서 개인한테 그런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한다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오, 정확해요. 딱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전히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여러 명이 쪼개서 같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많은 외국 회사들은 담당자가 이렇게 프로젝트의 총괄로서 움직이고 있고, 저한테 그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좀 더 프로젝트를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이 디즈니에 간다면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저 외국계에 한번 가면 어떨까요? 어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해외파야? 아니요, 저 아닌데요. 너 영어 잘해? 아니, 저 그냥 잘하지 않아요. 근데 야, 그럼 외국 회사 못 가.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애들 장난이냐. 네, 그냥 다녀. 야, CJ 좋잖아. 왜 뭐 나가려고 해. 혼란이 많이 들었죠. 그날 밤새 생각하다가 다음날 뭘 했냐면은 영어학원을 등록했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못해?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때가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갓 넘은 시점이었어요. 나이가 찼는데, 야, 지금부터 영어에서 뭐 언제 어떻게 갈래라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해보자. 한 1년 해보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영어 공부하고 외국계 회사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디즈니였나요? 일단 디즈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선망하는 브랜드의 이 마케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게 사실 그 큰 채널이 아니었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이제 좀 좁혀지게 됐고, 저한테 가장 가고 싶었던, 가장 좀 갈망했던 곳이 자연스럽게 월트 디즈니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가장 만족스러우셨어요?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CJ에 있었을 때는 대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는 화장실, 너는 안방, 너는 뭐 거실 이렇게 담당해. 자, 그럼 일사불란한 게 각자 나눠지는 것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의 이쁨을 받기 위한 치열한 이제 아이들의 경쟁이 펼쳐지는 분위기였다면, 제가 속했던 일했던 외국 회사는 약간 핵가족. 아이가 얼마 없어요. 이 한 아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영역이 많아요. 근데 안에서의 내가 이거 했어요 라는 거를 쌓으려고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프로젝트가 온전히 자신에게 있거든요. 저한테 좀 더 결정권이 있었던 문화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대기업을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만족을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다시 퇴사를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CJ에서 거의 한 7년, 디즈니에서 거의 6년의 시간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제 초등학교도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6년에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에 저한테는 좀 뭔가 새로움이 없는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디즈니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새로운 일을 쌓다 보니까 8시간이 걸리던 일이 이젠 2시간이 걸리고, 노하우가 이제 쌓이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일이 점점 내 것이 되고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좀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스텝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해야겠다. 당장 나는 어디를 옮기겠다가 아니라 고민의 시간이 또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저도 회사에서 결국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몇 사이클 돌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컨텐츠적으로 내가 성장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러면 내 다음 스텝은 뭐지? 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셨을 거잖아요. 이직이나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 답은 제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똑같이 갔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인터뷰 요청이 한 번씩 오면은 한 번씩 하면서 내 마음은 뭘까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오히려 여기랑은 나랑은 좀 맞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계속 탐색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그 회사들의 인터뷰나 어쨌든 디즈니 현직자고 마케팅 담당자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기업에서 이직 제안이나 네. 그런 제안들이 오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아니고 더 큰 외국계도 아닌 GFFG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가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좀 와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었어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인터뷰가 여러 차례가 진행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구글이라면 그래도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이런 연락이 찾아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신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뭐 GFFG라는 곳인데요. GFFG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회사여서요. 하는 거여서 잠깐만요. 근데 혹시 노티드 아시죠? 네. 그 도넛 맛있는데 다운타운 아세요? 저도 거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를 시작으로 인터뷰하시고 하나씩 나아가다 이제 대표님을 뵙게 됐는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노티드라는 브랜드를 디즈니처럼 좀 만들어 달라. 제가 F&B가 아니라 미디어와 캐릭터에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볼 수 있나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 이때는 처음으로 보러 왔습니다. 너무 저도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거든요. 10명한테 물어봤는데 9명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디즈니라는 곳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한 명이 딱 찬성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 자신이요. 저 한 명만 찬성을 하는 상황을 가지고 그 기회를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렇게 대화를 할수록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셨던 거네요. 전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퇴직과 이직과 모든 것은 저는 다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래를 하는 거죠. 디즈니라는 타이틀을 여기까지만 하겠어. 그 대신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케팅 총괄이라는 자리, 그리고 노티드라고 하는 매력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의 기회, 그거를 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와, 이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CJ에서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트별로 작은 프로젝트는 내가 리딩을 할 수 있었지만 방향성은 내가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를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노티드, 이 GFFG에서는 이 브랜드의 방향성까지 내가 움직이는 위치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게임으로 치면은 전직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강해지고 점점 뭔가 이 캐릭터가 뚜렷해지는. 결국에는 14년이라는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루트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CJ 있을 때는 어벤져스나 겨울왕국 2가 전이어서 디즈니가 한국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절에 디즈니 합류를 하게 됐고, 디즈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스타트업에 가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의외성 있는 커리어를 계속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의외성이 있는 선택 속에서 저를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대기업과 외국계와 스타트업, 미디어, 캐릭터, F&B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유일한 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퇴사를 하고 옮겼던 과정이 하나의 커리어의 변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커리어의 변신을 통해서 괴로운 순간도 좋았던 것도 있지만 결국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성장의 기회로 이어지더라. CJ에서 느낀 것은 컨텐츠를 마케팅하다 보니까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쵸.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를 깨닫고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디즈니에서는 다양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내 스토리가 필요하겠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GFFG 노티드에서는 팬덤 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팬덤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럼 내 컨텐츠, 내 스토리, 내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저의 이제 컨텐츠와 스토리와 팬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